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매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발끈하고 반박했습니다. 악의적인 보도라는 겁니다. 절대 투기가 아니라는 건데, 자, 이 의혹 실체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윤 전 총장 측의 반박은 무엇일지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D-13,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의 주요 안건은 뭘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3주택자 의원만 4명이다. 여당 3명은 신도시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 국회의원 49명이 다주택자이다. 라는 내용들, 자,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여길까요? 총선 때 다주택 처분하겠다 약속받은 민주당 의원 12명도 현재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속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박진, 권성동 등 31명, 김희검, 서범수는 3주택을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김한정, 서영석, 김경만 의원, 부천 대장지구 등 인근 토지를 구입했다. 한국일보 문제 삼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내 확진자 5만 명까지 336일, 10만까지는 94일 걸렸다.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시간은 더욱더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환자 발생 430일 만에 30일 만에 누적 1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193명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상대적으로 늦어져서 전 세계에서 105번째 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부산대 조민 의혹 조사하라라고 나서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입학 취소할지 말지, 조사할지 말지는 대학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은혜 장관이 부산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부산대가 지금까지 진상조사팀 안 꾸리고 있다가 부랴부랴 뒤늦게 진상조사팀 구성에 나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D-13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의 안건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이겁니다. 편의점과 지하철, 지하철 대 편의점.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자정부터 12시 땅 되는 자정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양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찾은 것이 달랐습니다. 편의점과 지하철. 먼저 박영선 후보의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장면 함께 보시죠. 잘 됐어요? 연습생입니다. 네. 오늘 잘 가르쳐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여기다 넘어가나요? 여기.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이분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고단함,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알바생이 저 칭찬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는 개시 어떤 일정을 잡았을까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장면입니다.
수동소도 없기로 이제 의자 밑에 있는 거 꼼꼼히 뿌리고 또 승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손잡이 매일 소독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 차량 기지에서 상징적인 저의 각오를 담아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시는 분들 뵙고 함께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과 한 서너 냥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집 주변에 현수막도 많이 달린 거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기자, 두 후보의 첫 개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야, 어딜 가면 좋을까? 이 캠프에서도 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좀 달랐군요.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방역. 자, 이거 뭐 어떤 전략이 숨어 있습니까? 그 숨은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선거 캠프에 아마 캠프에서도 굉장히 첫 번째 일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일정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아마 캠프에서 처음 선거 운동을 개시하자마자 어딜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선택한 건 결국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마도 1인 가구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이런 데 방점을 두고 본인이 또 바로 직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이제 커리어와 캐릭터와 이렇게 맞춰서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조금 전 발언에서 들은 것처럼 생활시장, 생활시정 이런 걸 강조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시장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게 아닌가 싶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슬로건 자체가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렇게 지금 정해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과거 시정 경험 자체를 이제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다시 뛰는 서울 이 컨셉에 맞춰서 결국 지하철에 이제 지하철 방역을 통해서 첫 이제 일정을 가졌는데 결국 본인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맞춰서 첫 번째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첫 출근 인사를 박영선 후보는 신도림역, 오세훈 후보는 연신내역 각각 찾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제가 지역구가 구로였죠. 그래서 구로 쪽에서도 이제 선거 유세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근거지, 서울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를 출발했던 곳에서부터 다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게 강한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또 이렇게 연신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젊은 층과 만나는 것을 더 이렇게 부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선거 상황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봐야죠. 두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저희 상황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YTN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그 결과 공개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8.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2%로 지금까지 실시됐던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중 굉장히 이례적으로 격차가 매우 벌어지는 결과가 자, 오늘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데이터는 현재 이렇습니다. 일단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매우 벌어졌네요.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처음 국민의힘 당내 경선, 그 다음에 이후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지만 이게 향후 얼마나 지속이 될지 좀 관건인데요. 이 두 후보의 지금 지지율 격차가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 그 다음에 서울에서의 양당 지지율,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는 안 합니다만은 그 추세와도 지금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LH 사태 등으로 해서 현 정부 심판에 대한 기운이 지금 서울시장 초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경제 밑에 제목 나갔는데 전통적인 텃밭, 강북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섰다가 제목이에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거의 지금 오늘 아침 첫 유세도 사실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그 지지세가 좀 약한 은평구 쪽에서 강북? 시작을 하잖아요. 강북에서 그러네요. 시작을 하는데 이미 그 서울을 한 뭐 4개 권역 정도로 나누면 뭐 강남이나 강동 뭐 이런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강북, 그리고 여기서는 박영선 후보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결과는 전 거의 서울 지역 전 지역에서 예. 오세훈 후보가 더 앞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그리고 여성층에서도 근본적으로 좀 바닥부터 조금 흔들림이 예. 좀 보이는 초반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경향신문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제목 썼어요. 여성과 상대적으로 진보층이 많은 30대, 50대가 역전이 됐다. 박영선 비상.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뭐 이런 결과를 현재 오늘의 결과는 예상이 됐던 것이고. 아, 이거 다 예상했습니까? 그럼요. 예,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내관인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인화 물질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거기에 LH 투기 의혹이 이제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서 민심,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 이 여론조사의 수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또 박영선 후보 측이 이것이 현재 우리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정말 국민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잘하겠다고 다짐할 건 다짐하고 약속할 건 약속을 하면서 어떤 지금 돌아선 그런 민심을 15일 동안 어떻게 빨리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해야지 뭐 이 여론조사의 수치 분석 허점은 이것이고 이건 이렇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그런 민심을 잡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 후보의 첫 일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지하철 방역을 보셨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 선거의 주제가 역시 코로나 방역 사령관을 뽑는 선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 뭐 이런 것을 대표하는 곳에 가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그동안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K방역이 자화자찬이다라면서 계속 딴지를 걸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로서도 이 방역이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행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세로 열심히 하면 이번 코로나 이후에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당과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2주일 후에는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저희가 회초리를 세게 맞고 있는 중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자,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기 때문에 자, 상대 후보를 향해서 좀 이게 딴지 이런 표현은 조금은 자제해 주시기를 양쪽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결과도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이 32.7%, 더불어민주당 23.5%, 국민의당 13.4%, 정의당 3.5%, 열린민주당 3.1%인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라는 응답률도 굉장히 높은데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박정하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이제 뭐 차기 대선 지지율 등이 다 연동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의 지지율까지도 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이 LH 투기 사건, 투기 의혹이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하는 내관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LH 사태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보궐선거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다 지금 다 본 것처럼 정당 지지도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성공시키면서 어떤 중도층을 많이 지금 흡수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지지율 상승에 어떤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지 않나 풀이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중도층을 안는 그런 이제 캠페인과 그런 슬로건과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중도층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수 민주당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4번의 전국 선거를 크게 압승하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됐던 건데 지금 중도층의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지 그 숙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13일 동안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예.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야 양쪽 캠프 상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박영선 캠프 쪽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은 태극기 부대다.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오세훈은 태극기 부대다. 들어보시죠. 태극기 집회에 가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함께하는 그런 분다운 만행입니다. 극우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10년 전에 낡은 행정과 실패한 시장이 다시 돌아와서 이명박 시즌2를 하겠다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태극기 부대의 전광훈 목사하고 함께 작년에 8.15 소상공인 매출이 잘 회복되고 있었을 때 찬물을 끼얹은 사람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같이 또 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내주면서 소상공인들한테 또 어떤 상처를 드릴지. 자, 정혁준 변호사님, 일단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는 오세훈은 태극기 부대다라면서 전광훈 목사와 오세훈 후보가 함께 했었다라는 걸 얘기했군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치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반발한 것이 태극기 부대였고, 이 태극기 부대는 극우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은 다시 민생의 문제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공정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다음에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광훈 목사 딱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 누구 같이 그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중에 오세훈 후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그때 별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뭐 독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순한 이미지인데, 과연 극우의 프레임이 오세훈 후보에게 씌워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점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차피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대방 간에 이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단점은 이렇게 또 공격하고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좀 다른 공격 포인트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고, 자,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개시된 만큼 상대 후보를 향한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도 조금은 좀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네. 전광훈 목사와 함께했다라는 게 이제 박영선 후보의 주요 공세였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와 박영선 후보가 함께했었다라면서 뭐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거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옛날 자료인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하면서 박영선 후보, 지금 후보가 민주당 대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뭐 전광훈 목사와 같은 태극기 부대다, 혹은 MB 아바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씌우기 전략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광훈 목사와 같이 있는 사진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시를 했어요. 좀 전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지만 전체 사실은 선거판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선거판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도가 잡히고, 그다음에 후보의 능력, 정책 대결 뭐 이렇게 가는데, 구도 자체를 이끌어오면서 사실은 야권에서 이 후보 단일화 전략을 오랫동안 오면서 사실은 이 여권에서 소위 말하는 정책 선거를 할 만한 타이밍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때 당시 전광훈 목사와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함께했는지 이야기 듣고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오늘 밤에 잠을 좀 편하게 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가깝다고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뭐 오세훈 후보도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도 태극기하고 같은 그 비슷한 세력이냐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정광훈 목사가 아주 극찬을 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했으면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를 정광훈 목사와 같은 태극기 세력이다 몰아가는 거는 다소 이제 그 효과적이지 못한 공격이 돼버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정책 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야권 단일화 이슈로 쭉 묻혀오면서 초반 이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은 그 네거티브 전략이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전체 국정 지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국정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이런 추세가 저거를 뒤집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의 봄을 몰고 하겠습니다. 몰고. 어디 커피숍까지 걸어가세요? 저는 바닐라 라떼. 고용의 90% 건강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쨌든 국가의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은 아닌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회복되고 있긴 한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느려요. 재난지원금을 좀 위로금 형태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지사님이 하신 그것도 좀 한번 데이터 분석을 좀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자, 앞서서는 이제 오세훈 상대 후보를 향한 어떤 그 태극기 부대다, 정광훈 목사 함께했다라는 대목. 이 대목은 이재명 지사, 요즘 여권에서 핫한 이 지사와 함께한 모습인데 제가 좀 알기로 두 분이 이렇게 친했었나 궁금한데 더 잘하시죠, 저보다? 잘 모르는데요. 아, 잘 모르십니까? 두 분의 개인적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두 가지 말씀 앞에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선 극우 세력이다 공격을 하니까 박영선 후보도 전광훈 목사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공개한 건데 그렇게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가 박영선 후보를 초대했던 것은 2016년에 국회에서 3당 대표 조찬 기도회 때 초청을 한 것이고 함께였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기독교계가 걱정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묻고 또 그 덕담을 하는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저 당시에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끌던 그런 극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가지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우 세력들이 모인 곳에서 오세훈 후보께서 그 당시에 물론 그런 분위기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렇게 좀 뭐 같이 말을 맞춰주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치매 환자다, 그다음에 정신 이상자다, 뭐 등등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도 저런 것이 해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광장에 가보니 뭐 분위기가 그랬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현장이 분위기에 맞춰 하다 보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과하시면 될 일이고요. 그렇게 비교해서 물타질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재명 후보 지사와의 만남은 뭐 우연이라고 하지만 계획된 우연이겠죠. 계획된 우연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10만 원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력이 있고 박영선 후보가 이번에 10만 원 재난 위로금을 전 시민에게 주겠다 공약을 하는데 그 공격을 받으니까 봐라 이런 전례가 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맞보증을 한 만남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효과가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일 고 박원순 시장의 치적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아니
정치권에서는 2차 가해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 박원순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 가장 청렴한 공직자, 향기, 주민센터 뭐 이런 얘기 계속했거든요. 2차 가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년간 서울시장 이력을 읊은 뒤에 이명박 오세훈 시절 속도와 효율이 강조됐다며 박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 선거 다시 치른 이 시점에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박 시장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글을 임종석 전 실장이 재차 올린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박영선 후보가 나랑 연락 안 되는 사람이다. 좀 그러지 마라, 자제하라.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대통령 전 실장이 이렇게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글을 왜 재차 계속 올리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박영선 캠프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얘기는 계속 청렴하다, 향기, 그다음 재평가해야 된다, 이름을 새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물론 이제 박 전 시장의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공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뭘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우리 사회의 진보, 우리 사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궐선거 이후에 자신의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 일상의 회복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저런 걸 재차 올린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박영선 후보도 자제해달라. 그러면 선을 그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니까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같이 피해 호소인 3인방까지를 다 캠프에서 물론 내보내면서까지 어쨌든 이 사안을 조기에 매듭지려고 하는 게 지금 박영선 캠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계속 저렇게 캠프와 상의 없이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전 가장 당황스러운 건 오히려 박영선 캠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저것이 박영선 캠프를 돕는다. 물론 이제 물론 친문 혹은 강성 이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박영선 캠프를 돕는 효과보다는 보궐선거 이유가 되면 급격하게 대선 국면을 갈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에서의 후보를 다시 이제 찾는 과정도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위해서 저런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저는 우리 여권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객관적인 논평할 수 있는 정혁진 변호사님께 추가로 질문 드릴 텐데 자, 법적으로 봤을 때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합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2차 가해까지는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부적절하다. 쉽게 말하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나간 것 같아요. 임 전 실장은 자기가 이렇게 박원순을 옹호하는 것이 이번 선거, 눈앞에 닥쳐있는 20일 뒤에 치러지는 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임 전 실장은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정무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의문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임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본인의 글이 어떤 상처가 될지를 알면서도 의도를 갖고 이런 글을 쓴다라고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지금 피해자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중에 없어요. 누가? 임 전 실장 입장에서 개인 견해입니다. 네, 개인 견해로 임 전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몰입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잘 생각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는 임 전 실장이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전 대변인 견해 있습니까? 예, 피해자에 대해서 고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만 지금은 특히 정치인 행정가들에게는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지 공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임 실장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 실장 부적절한 글이다라는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캠프의 이야기인데 박영선은
박원순의 시즌2다. 들어보시죠. 반성이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정말 도덕과 상식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등등의 이 같은 글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대목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결과적으로 박영선 캠프에서 직을 내려놓은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는 한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시작됩니다.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 같은 말이냐? 같은 말 아니다.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껏 단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즉, 빨간색을 찍는 것이 탐욕에 투표한다. 라는 의미로 야당은 현재 받아들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조수진 의원, 탐욕은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는 뜻으로 LH 사태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의 땅 투기 게이트 의혹의 본질이야말로 탐욕, 친문의 탐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의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장난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서울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색장난을 한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망신줘도 모두 받겠다. 고민정 의원. 다만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도 꺼내지 말라. 하지는 말아달라. 저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 글쎄요. 고민정 의원의 해명이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일 텐데, 박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빨간색에 투표하는 것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저희가 앞두고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가, 그다음에 서울시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할 건가에 대한 판단 이전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고 민주당은 선거를 시작하는 거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 고민정 의원이 마지막에 이제 해명을 하면서 저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익진 변호사, 임종석 실장 얘기하고 또 뭐 지금 고민정 의원 얘기,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처음에는 이 피해인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막 주장을 했던 세 분의 의원들을 선거대책위원회 좀 고위직을 맡으면서 이렇게 시작한 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색채를 그 피해자한테 전혀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막 저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번 선거를 또다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저렇게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허은하 의원이 지금 고민정 의원이 올렸던 저 색깔, 빨간색, 파란색, 이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그 유명했던 카피.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그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만들었었던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선거법 논란이 일었던 TBS의 일합시다. 라는 카피 만들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고민정 의원이 그 영상을 띄우고 이에 맞춰서 다른 분들도 아마 조국 전 장관도 올렸다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올리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갈라치기 하고 이건 또 빨간색은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지금 야권이 모두 탐욕 세력이다라고 해서 몰아치면서 지금 선거를 반으로 갈라서 또 그리고 꼭 이것만은 주장을 해야겠다라는 내부적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하는 해석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판단을 좀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야당 박정하 대변인의 견해였는데요. 이재민 기자, 이 지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고민정 의원의 글은 자칫 이게 실제 투표 결과는 아니지만 빨간색을 선택한 48.9%가 마치 탐욕에 투표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선거 캠페인이라는 건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반대로 상대편을 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이 싫다고 해서 빨간색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까지는 전 선거 캠페인으로서 나쁜 캠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박정환 대변인 꼭 편을 가르는 거다 하지만 편을 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탐욕이랑 레토릭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박수현 대변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LH 투기 의혹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탐욕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가장 불리한 단어를 꺼냈다는 게 전 선거 캠페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 결국은 그래서 파란색이 싫다고 해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은 결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권의 숙제가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이 30대, 40대인데 거기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핵심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탐욕과 연결시킴으로써 오히려 본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 역효과가 났다. 그런 점에서 전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레토릭을 활용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 즉 오세훈 캠프에서 의외의 인물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의외의 인물은 아니겠군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도와 야권의 승리를 이루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꼭 놓겠습니다.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 때문에 잠시 정말 울컥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새 정치의 현장을 역격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앞서서 박영선 후보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나란히 라떼를 시켜 먹는 든든한 지원군의 영상이 공개됐고 오세훈 후보는 지금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넥타이를 맨 안철수 후보 경쟁자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어요. 안철수 전 후보가 되겠죠. 전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대본부장까지 지금 수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돌직구쇼에서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죠. 대표의 승복 연설에서 좀 아쉬웠던 게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같이 이제 승복 연설을 동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제 본인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이제 같이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포옹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은 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드렸었는데 바로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저렇게 오세훈 후보와 악수를 하고 또 포옹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오세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승부 연설에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다음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을 했지만 결국 앞으로 전진하겠다. 그게 결국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인 만큼 본인이 지금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 결국은 이제 야권 통합을 주도하는 게 본인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굉장히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띄었다. 그래서 야권 통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역할의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어제 모습은 굉장히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보에서 이제 중요한 상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포옹을 했다면 이분은 빨간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면 편가르기를 해서 싸우는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마쿠에서 오세훈 후보의 역전승을 이끌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저 시각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지금 훼손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발전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저희 당은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어서 재차간 건데, 지난번에는, 이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까지 했었잖아요. 왜 김종인 위원장은 저 순간에 5.18 묘역을 또 찾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가 높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서울에 호남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저런 김종인 그 위원장의 행보가 호남 출신들이 아닌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역시 이제 좀 당이 바뀌고 있네,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네, 이런 뉘앙스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년 대표나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에게 극우 프레임을 갖다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5.18 묘역에 내려갔다. 이거는 극우 프레임을 벗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김종인 대표가 생각이 좀 굉장히 깊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여야의 선거 상황 균형 있게 양쪽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선거 상황실, 선거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아산 땅 투기 의혹이 한 매체에 의해서 제기됐고요. 윤 총장 측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한 거죠. 윤 전 총장 장모 땅 투기 의혹.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가 아산 신도시의 땅을 투기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1년 30억 1천만 원의 땅을 매매했다. 2001년. 2004년에서 2005년 132억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했다.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봤다라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금을 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라고 이 매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LH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다. 개발 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세금 60억도 납부했다.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2012년에 결혼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 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뭐고, 자,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지금 발끈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조금 전 간략히 살펴봤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충남 아산의 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내에 있는 공장 부지, 토지와 건물을 30억에 샀다. 그런데 그것이 3년 뒤에 LH에 수용되면서 132억을 받았다. 따라서 102억 원이 시세 차익이다. 이것이 이제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장모 쪽 변호인의 해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정보는,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아산 신도시 내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도시 내의 부지는 이미 예전부터 알려진 정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몰래 알아서 투기한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죠. 첫 번째 얘기고, 또 이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그러니까 2001년도가 IF,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기 때문에 이게 입찰에 나왔는데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다가 5번째 정산적으로 낙찰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고, 이 부지를 그냥 부동산 투기나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또 다시 20억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임대를 줬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산 거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인정받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또 세금도 60억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30억에 사서 20억을 시설 투자를 했고 다시 60억을 세금을 냈다면 그것만 해도 110억이죠. 아하. 그러면 132억 원을 수용됐다 하더라도 뭐 시세 차익이 102억이라는 건 너무 과장된 숫자인 건 뭐 틀림없어 보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물론 앞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LH 투기 의혹의 핵심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건데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또 투기도 아닌 그러니까 시설 개봇을 통해서 사업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혀 지금의 논란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장모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 따르면 100억 시세 차익도 가짜고 비공개 정보로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가짜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 오마이 뉴스의 의혹을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가져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 박주민 의원 100억의 수익을 올린 장모의 땅 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매우 궁금하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시세차익 100억이 저 가짜뉴스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1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수현 의원님 매체가 뭐 보도를 하다 보면 뭐 잘못 보도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 일단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이 반박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박주민 두 분의 일단 글에 대해서도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서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도 뭐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검증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공직에 선출직 공직에 나섰다고 결심한 이상 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검증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주권자인 국민이 보시고 아 이게 투기냐 투자냐 뭐 할만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정치인들은 그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 검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마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내용들이 어딘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처 또 장모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또 재판에 기소돼서 넘겨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서는 보면 유독 제가 볼 때는 재테크의 어떤 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재테크가 과연 투기와 투자의 어느 지점쯤에 있는가가 결과적으로 윤 총장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행보에 두고 여러 가지 검증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 장모님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대화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안 하시죠? 하고요. 초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제가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넘어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예.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알겠습니다. 그거 자, 그런가 하면 공직자 재산도 공개가 됐죠.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재산이 69억이 신고됐습니다. 이 중에서 윤 전 총장 본인의 명의의 재산은 2억 2천만 원. 참 독특한데, 자, 정혁준 변호사님, 네. 법무검찰 고위직 재산 내역 1위, 뭐 국회로 따지면은 뭐 1위의 재산은 뭐
윤 전 총장의 재산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69억 978만 원 중에서 본인 재산은 2억 2천만 원이고 나머지가 다 부인 재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윤 전 총장이죠. 그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사 그래도 고위직인데 그 몇십 년 했고 또 중간에 변호사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었을 텐데 2억밖에 못 모으고 뭘 했나. 그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자식들 문제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런데 재산이 부부가 같이 만드는 재산이 있고 고유의 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기 자신의 그 고유의 재산으로 보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어쨌든 공직자 재산을 평가할 때는 그 자식과 남편 그 배우자 재산까지 다 그 합산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은 굉장히 많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두 번째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엔 중마고우를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진보 성향의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만났다. 지난번에 김영석, 백한세 철학자도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이 또 연세대학교에 몸을 담았었죠. 이철우 연세대 교수, 중마고우,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서울대 법대 79학번 또 동창, 조국 수사 당시에 좀 다퉜다고 해요. 그리고서 연락 끊었다. 자, 이 정치가 무섭습니다. 이 중마고우랑 싸우고 연락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에 복수심 없다. 총장으로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검수안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건 강경파의 소망일 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다. 라고 중마고우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에게 억하심정 없다. 현 정부에 복수심 없다. 검수안박, 윤 전 총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던 그 검수안박도 주변이 그러지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걸 중마고우가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 최근에 먼저 윤 전 총장이 만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동안 굉장히 가깝게 그다음에 대학교까지도 같이 다닐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 이철우 교수가 사실은 범진보 성향이라 조국 장관 당시에 이제 수사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야, 너 조국 뭐 이렇게 수사 세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그래? 뭐 이러면서 투닥투닥 뭐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이제 연락해서 이제 만났는데 지난번 김영석 교수 만났을 때는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김영석 교수의 입을 빌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좀 만나는 과정에서 그때와는 좀 결이 다른 또 다른 메시지를 좀 발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 복수심은 없고 현 정권이 그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 강경파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결이 다른 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외부 행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된 건데 윤 전 총장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이후부터 해서 저는 굉장히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 현 정부에 대한 그 공정에 대한 비판의식, 그 다음에 저항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는 그거는 현 정부이 잘못 가고 있는 일부 있는 세력의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면서 뭔가 그 본인에 대한 현 정부의 굉장히 안티 분위기에도 살짝 이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 하는 식의 이런 메시지를 좀 발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철우 교수는 사실은 그 전에 그 국정원장 하셨던 이종찬 국정원장의 부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부친끼리도 인연이 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전
정치적인 메시지 해석보다도 이제 조국 수사로 서로 이견이 다르니까 윤 전 총장이 전화기 집어 던졌더라. 뭐 그 대목이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국토위에 이제 소속이 된다고 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토위로 간다. 2018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는데 어제 김진애 의원직 사퇴 절차가 마무리돼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해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국토위 상임위원 김진애 전 의원이 국토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도 국토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야당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이 직전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서 의원직을 흔쾌히 어렵게 내려놓으신 게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뭐 김의겸 이제 의원이 됐는데 네네. 국토위 상임위 간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니, 고양이 생선을 맡겨라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뭐 그 의원직을 승계받고 그 상임위까지 함께 승계를 받는 것이야 법과 절차에 따르고 그런 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그 상임위 배정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아, 의장에게 그렇습니다. 있군요. 다 의장에게 있는데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오면 그대로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진애 의원이 하던 상임위를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나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면 뭐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 그런 홍역을 치른 김의겸 의원이 국토위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해충돌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야당도 이런 걸 공격할 때 그럴 거예요. 지금 국토위니까 제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야당의 국토위 간사하셨던 의원님 제가 조남은 안 되겠습니다만 국토위 간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엄청난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이런 것을 공격할 때는 자기 눈에 든 들보도 한번 함께 보면서 같이 반성을 하면서 남의 일 지적하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에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조사도 입학 취소도 학교 측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들어보시죠.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확정 판결 전에,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부산대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유은혜 장관의 발언, 뭔가 뉘앙스가 묘하게 달라졌는데 부산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라며 조사팀 구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 이야기 지금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부산대가 조민 입시 의혹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부산대는 팀 구성 안 하고 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유은혜 장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이게 국민들의 어떤 법적 상식이었는데 부산대가 그걸 안 해왔던 거죠. 어쨌든 의혹조사팀을 구성했다라고 하고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이거 제출증명서가 허위 조작된 거다라고 판단한 바 있죠. 이 법원의 1심 판단 3개월 만에 부산대가 팀을 구성한 겁니다.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서 조사 진행이 조속히 결론 내릴 것. 자, 조금 약간 이제 와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결과 따라 정경심 확정 판결 전 입학 취소 조치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건데
입학 취소 시 의사면허는 자동 박탈되게 된다. 뭐 부산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재명 기자, 부산대 지난 1월에 이런 입장 지난 1월까지 부산대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조민 학생의 대졸 학력은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지금까지 줄곧 전임 총장부터 가져왔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이다, 신념이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교육부 장관 말 한마디에 왜 이제 입시팀 의혹 조사팀 구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대도 이제 국립대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더 클 텐데.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부산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 또 부산대는 역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혀 입장을 바꿔서 부산대는 팀을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근데 사실 실제 법상 입학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점에서 뒤늦지만 어쨌든 부산대가 다시 이제 조사팀을 꾸려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고, 이미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하면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낸 4개의 서류가 모두 허위거나 조작됐다 이렇게 밝혔고, 특히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만약 그게 없었다면 다른 지원자들이 대부분 그 표창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서류에서 탈락했을 거다라고까지 재판부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그것이 허위라고 그러면 입학이 취소되기 당연한데, 지금 궁금한 건 오히려 교육부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LH 투기 의혹 이후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빨리 이제 수습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2016년 최순실 씨 사건, 그러니까 지금 최서원 씨로 개명했지만 딸 이제 정유라 씨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불거졌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통해서 1심 재판이 나오기 7개월 전에 모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대법원에 끌고 가면 저는 오히려 교육부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에요. 교육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소위 태세 전환을 했느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지적. 두 번째는 부산대는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건데, 교육부 얘기는 두 분께 박수현, 박정아 두 청와대 대변인께 여쭤보기로 하고, 자, 부산대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부산대가 지금까지 조사조차 안 한 거예요. 네. 부산대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 전에 입학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맞다 치더라도 조사는 했어야지. 왜냐하면 조민 씨가 법원에서 1심에서 조작해서 허위로 입학했다. 그럼 부산대 입장에서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맞다면 조민 씨 때문에 누군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자기 학생들과 관련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부산대가 어떻게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느냐. 대법원 기다리더라도 조사는 했어야지. 안 하고 있다가 교육부 장관 말 한마디에 이제 와서 부랴부랴 조사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부산대는 위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은혜 장관은 상식으로 돌아온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입학 전형 같은데 이제 저희 애들 계속 시험 몇 번 봤으니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입학 전형에 그런 문서들이 그 표현들이 나와 있지만 고등교육법 34조의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총장은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머스트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대학 그게 큰 영향이 있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당락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입학 전형에 위조나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 자체로 총장은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정 교수 그 형사 절차하고 이건 행정 절차니까
법적으로는 절차가 틀린 절차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냐? 법원의 판단인 판결문이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이제 부산대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무슨 일반 대학이 아니잖아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조민 씨가 일단은 잠정적일지 뭐 확정적일지 모르지만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 인턴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급적으로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이 박탈되고 인턴 그때 이런저런 그 처치를 했을 텐데 그런 추가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부산대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개인적 견해였고, 박찬하 대변인, 그렇다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조사하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는 당연히 진작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 추론이라 이게 좀 이게 추론이라 생각이 필요하지만은 단순히 이 현상적인 것만을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교육부. 그러니까 뭐 부산대는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부산대는 그렇다 치고 교육부는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조치를 사실은 안 하고 지금까지 왔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서 우리 임종석 전 실장이 방경선 후보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맞물려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 정권 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있을 많은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뭐 집안 청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 정권이 얘기했던 공정 정의 그리고 향후 정권을 유지하고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걸림돌들을 좀 제거해 나가고 정리하는 그런 수순 중에 하나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에 민주당 그다음에 친문인 세력이라는 게 약간 좀 분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 추론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육부가 지금 갑자기 이것도 다른 자격증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면허증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저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저렇게 부산대에 맡기면서 조치를 강요하는 듯한 결정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단순히 이 현상만 갖고는 해석을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의 배경이 있지 않나 그걸 찾아보는 게 더 이 지금의 궁금증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박정하 전 대변인 패널의 개인적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그 뒤에 배후적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 배후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이걸 함으로써 여권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2주일 앞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면 되는데 이런 걸 굳이 해가지고 문제를 불거져가지고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이걸 만들겠습니까? 이 이유는 부산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재명 우리 기자님 말씀이 이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입학 부정과 비교를 하셨는데 이것과 그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유라 씨는 본인 스스로가 부정 입학을 했음을 시인한 사안이고요. 이 문제는 아직 표창장 위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다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대에서도 1심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까지 보지 않으면 자칫해서 이제 부산대가 먼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 그 조국 전 장관이 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다시 행정소송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다투는 걸 지켜봐야 되겠다는 결론이 필요하다는 대학 측 입장의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이
어쨌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니까 22일 날 교육부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고하겠다. 보고가 왔으니 교육부는 지휘 감독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다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으로서는 대부분 판단을 보고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실 때 이것이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뀐 것이 2009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에 의해서 바뀐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이 조국 전 장관이 딸 문제까지 이것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문제냐의 다툼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야권이 분석대로 이걸 어떤 정치적 이유나 봐주기나 은폐나 축소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현재 제도의 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툼의 여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현재까지도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은 위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용민 의원과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법적인 분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지난해 6월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라고 김용민 의원을 조국의 똘마니로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자 김용민 의원이 1,000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거를 최근에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김용민 의원이 진 거죠. 소송비는 김용민 의원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법적 판단의 의미가 정혁진 변호사님 뭡니까? 일단 명예훼손으로 걸었다는 건데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요. 하지만 조국 똘만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사실이 들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아마 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송 비용이 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봤더니 진중권 교수가 그냥 본인 소송을 한 거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래 물게 되는 소송비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고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인치대가 들어갈 텐데 피고니까 인치대도 들어갈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소송 비용 물어줄 게 별로 없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김용민 의원의 직업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미학자인 진중권 교수의 본인 소송과 붙어가지고 패소를 갖다가 했다. 이거는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그런 느낌이 드네. 아,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가 아닌 네.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 소송을 하고. 예컨대 진중권 교수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열심히 다투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변호사 잘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진중권 교수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본인은 자기 소송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변호사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진중권 교수는 자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조국 똘만이라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법원에서? 그렇죠. 사실이 없다는 거죠. 사실에 적시가 없고 그냥 그 정도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핫플입니다. 함께 보시죠. SBS의 이 판타지 사극이요? 조선 구마사가 중국색 논란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요. 자, 교토 국제고가 승리를 했는데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먼저 조선 구마사부터 함께 보시죠. 중국색 논란이 거셉니다. SBS가 방영 중인 엑소시즘 판타지 사극 장난 어렵군요. SBS 월화 드라마 조선 구마사 역사 왜곡 동북 공정 논란인데 옆에 문제되는 장면들 같이 저희 게재했고요. 세종대왕이 구마사자 일행에게 중국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월병에 삭힌 오리알 등
조선시대 음식으로 볼 수 없는 누가 봐도 이 중국 음식을 세종대왕이 대접하는 장면 등이 나오는가 하면 이 태종이 악령으로 인한 환시로 백성을 학살했다. 중국식 소품으로 꾸민 공간 등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방통위에 민원이 1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하고요. 시청자들은 광고를 중단하라 압박이 됐고 기업들이 실제로 광고를 철회하고 있고요. 대기업도 최근에 이 SBS 드라마 광고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제작 지원에 참여한 나주 문경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 나주시는 장소 사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됐던 저 장면 크게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들이에요. 사키노리알, 월병. 자, 누가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과연 저런 음식들을 제공했을까 싶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왜? 자,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SBS에서 방영된 거에서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 자, SBS의 입장 함께 보시죠. 깊이 사과드린다. 1, 2회 다시 보기 재방송 중단하고 문제 장면 수정할 것이다. 다음 주에 결방 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예민한 시기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중국식 지적 사전에 인지 못한 실수다. 극중 설정이었을 뿐 특별한 의도 없었고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중국이요. 이재명 기자, 이 SBS 드라마 내용을 중국에서 뭔가 또 좀 선전 뭐 이런 데 활용한다면서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태종시대 때 얘기인데 굉장히 상상의 가상의 얘기입니다. 태종시대 때 어떤 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중국 명나라로부터 통해서 서양의 구마사가 와서 앙칼을 쫓는다는 굉장히 상상 속의 얘기를 지금 이제 풀어낸 드라마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 연회에 나오는 음식들이라든지 극중 의상이라든지 심지어 뭐 군사가 쓰는 칼도 중국풍이다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커진 상황이고 지금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충령 대군이 그 사신을 맞이하는 장면도 굉장히 굴욕적이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역사 왜곡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뭐 김치공정, 한복공정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문화 자체를 중국이 먼저 기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역사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왜 저렇게까지 그 상상의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가 볼 때 그냥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왜 연출했냐 이런 이제 문제제가 있는 거고 최근에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이 드라마 말고 다른 드라마에서는 한 주인공이 어떤 비빔밥을 먹는데 즉석 비빔밥을 먹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회사에서 만든 비빔밥이라서 중국 이제 그 중국한테 노출되죠. 그런 게 아마도 이제 중국 기업이 직접 PP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류 열풍이 뜨겁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도 세계에서 다 이제 보는 그런 드라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PPL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진출에 오히려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한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왜곡된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제작사들도 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고주도 지금 손절하고 있고 문경시는 조선구마사 측에 인센티브 360만 원 환수를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서경덕 교수가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기자 잘 지적해줬듯이 이게 신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빌미, 중국에게 빌미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광고를 철회했다. KT도 조선구마사 광고 중단 조치에 나섰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서 광고 중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박정아 대변인님, 네. 저는 저 해명이 다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이 가상의 얘기다라고 하지만 세종대왕이 구마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세트를 짠다면 우리 음식을 저는 그냥 아무 의식 없다. 의식의 흐름대로 하면 우리 음식을 갖다 놓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월병과 오리알, 뭐 사키노리알 이런 거를 어떻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해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정일 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퓨전 사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좀 전에 보셨지만은 그 뭐 외부 장식이나 실내 장식이나 쌓여 있는 음식 이게 사실은 우리 전통 음식하고는 관계가 멀고 딱 그냥 봐도 아 이건 중국풍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세팅이란 말이에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저 드라마를 만들면서 뭐 그 안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필 이때 이런데 저는 뭐 광고주도 당연히 저 광고 중단하고 협찬을 제공했던 지자체에서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SBS 측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재방송 금지하고 그다음에 일부 다음 주 결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 드라마를 계속 편성해서 제작 방송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이 드라마를 북한의 거운국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핫플인데 자,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봄 고시엔 대회 그라운드에서 100년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우리말로 울려 퍼진 겁니다. 일본 전역으로 이 공영방송 NHK 등을 통해서 한글 자막, 동해, 일본어로는 이 동쪽의 바다로 방송이 됐는데 교토국제고가 시바타 고교와의 1회전에서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 이어졌고 연장 끝에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면서 한국어 교가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자랑스럽고 좀 뭔가 뭉클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